네, 안녕하세요. IT전 방송 토크 IT전 맡은 GPD 고소입니다. 자, 오늘 우리 토크 IT에서 이제 DGX, 엔비디아 DGX 많이 했는데, 오늘은 이제 DGX의 어떤 피처들보다는 DGX를 실제로 어떻게 이걸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유스 케이스 오늘 두 개를 오늘 한컴 MDS에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한컴 MDS 고객분들 두 분 초청해가지고 오늘 세 분 나오셨거든요. 자, 각자 자기 인사 좀 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한컴 MDS에서 엔비디아 엔터프라이즈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재범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트센싱의 대표 이재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을 하고 있는 허대영입니다. 네. 먼저 파트너님, 네. 그 한컴 MDS 하면 저는 딱 떠오르는 게 한컴 MDS 인베디드 시스템 쪽에 네. 아주 리딩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에. 맞습니다. 근데 한컴 MDS가 엔비디아도 하나? DGX 하나? 네, DGX 네. 하면 보통 우리가 데이터 센터만 생각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어떻게든 한컴 MDS 언제부터 이걸 하셨나요? 저희가 엔비디아 비즈니스는 2009년도에 테그라 칩을 이용한 2009년? 네, 칩 비즈니스를 굉장히 초기에 시작을 그렇겠네. 했었고요. 인베디드를 했으니까. 네, 그리고 2014년에 제슨이라고 불리는 인베디드 플랫폼이 나왔습니다. 네. 그 플랫폼에 대한 공식 파트너사로서 총판사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 이후에 뭐 알파고라든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GPU가 굉장히 떴잖아요. 네네. 그때 엔비디아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보통 이제 여기부터 DGX 관련된 뭐 전문기업 나오시면 네네. 피처도 막 얘기하는데 오늘은 네네. 팀장이 어떻게 이렇게 고객분들 두 분을 네네. 모시고 올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국내에 네. 그 엔비디아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즉 DGX라든지 뭐 컴퓨터 GPU에 대한 성능과 관련된 컨텐츠는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좀 식상할 것 같아서 네. 저희도 웨비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음. 어떤 관심을 어떻게 끌 수 있을지 좀 고민하다가 그래 그럼 이 GPU를 GPU 시스템을 도입해서 어떻게 쓰는지를 실제 고객들의 어떤 목소리를 한번 들려줘 보자 네네. 라고 저희가 기획을 좀 했고요. 좋아요. 그래서 네네. 두 분을 좀 모시게 네.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두 분, 자, 먼저 팀장한테 듣는 것보다는 네. 두 분 각자한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먼저 이 대표님, 네. 비트센싱은 일단 뭐 하는 회사예요? 저희는 뭐 자율주행을 실현시키기 위한 이미징 레이더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말만 들어도 굉장히 간지나는데? 뭐 자동차 쪽이 레이더 기술 중에서는 가장 그 높은 난이도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 기술을 이제 달성을 하고 다른 산업 분야까지 저희가 레이더 기술이 좀 스며들 수 있도록 네.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따가 뭐 자세히 말씀하시겠지만 레이더를 하는 데 있어서 네. 그 엔비디아의 이 DGX가 도대체 왜 필요한 거죠? AI 기술이? 일단 저희가 뭐 그 센서마다 다른데요. 뭐 카메라랑 레이더가 센서 퓨전이 돼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카메라 이제 이미지를 학습을 시켜서 AI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생체 신호 처리를 하면서 생체 신호 처리 이제 미세한 움직임에 대해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AI를 돌리는 그런. 그러니까 비트센싱은 레이더만 잘 만드시는 게 아니라 레이더를 통해서 그 어떤 우리가 확보한 그 네.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이제 AR 쓰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허 교수님은 네. 어떤 쪽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뭐 저는 아무래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 네. 교육하고 연구인데요. 주로 이제 연구는 최근에 이제 머신러닝 관련돼서 뭐 요즘 딥러닝이라고 얘기하지만 전통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잘 레이블링한 거를 써서 학습을 잘 해왔어요. 그렇죠. 문제는 이제 최근에는 이런 레이블링 안 된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쏟아지는데 레이블링이 보통 항상 전문가 말하는 말 AI의 80%는 레이블링 네. 작업이다 말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 내에서도 그 교육을 이걸 잘하는 학생을 내보낼 거냐 이런 방법론을 잘 이해하는 학생을 내볼 거냐가 관건이에요. 사회에서는 이제 레이블링 하는 사람들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학교 연구 분야니까 네. 그러면 이제 덜 레이블링의 업무를 하면서 레이블링이 다 된 데이터를 쓰는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런 연구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실험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 학습하고 저희가 하는 연구가 이제 학습하고 결과 보고 학습하고 결과 보고인데 모델 만들고 또 검증해보고 또 고쳐보고 하니까 결국은 다른 분야랑은 다르게 학습에 오랜 시간을 써요. 그렇겠네요. 평가는 별로 안 쓰는데 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비가 아무래도 기왕이면 좋은 걸 써야 되고 네네.
그래서 요번에 써봤더니 성능차도 많이 난 걸 확인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분 우리 한번 발표 한번 차례차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네네. 네네. 저희는 뭐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저기 두 분 말씀 더 오래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저희 MDS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엔비디아에서 이번 GTC 2022에서 엔비디아가 구축한 AI의 생태계를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설명을 했습니다. 하드웨어, 그리고 하드웨어 운영을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리고 플랫폼을 그 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스택 형태로 원스톱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이 젠슨왕의 설명인데요. 이러한 엔비디아가 구축한 생태계에서 저희 한컴 MDS의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엔비디아 파트너사들과는 좀 다르게 저희는 트레이닝 영역과 인퍼런싱 영역에 관여되어 있는 엔비디아 플랫폼들을 모두 공식 파트너 자격으로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AI를 위해서는 훈련을 하고 그 훈련된 모델을 이용해서 실제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뭐 이동하는 로봇이라든지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것에 실제로 AI를 탑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MDS는 이 훈련을 위한 엔터프라이즈 플랫폼, 그리고 embedded 플랫폼, 오토모티브 플랫폼에 대한 공식 파트너 자격을 가지고 고객들께 어떤 제안이라든지 기술 지원을 한꺼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MDS는 다른 파트너사들과는 조금 차별화 진짜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컴 MDS가 네네. 원래 인베디드 시스템 쪽에 네네. 뭐 굉장히 많은 이제 역량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결국 이제 AI를 잘 학습을 시키면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결국 이제 인프루언서, 근데 결국 이제 엣지 단에 많이 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쪽에 진짜 굉장히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한컴 MDS만의 포지션이 있겠네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서빙 로봇이라든지 길 안내 로봇에 저희 제슨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비트 센싱도 마찬가지로 저희 제슨 인베디드 플랫폼을 이용해서 AI 인퍼런싱을 할 수 있는 컴퓨팅 기술들을 실제로 현장에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슨이지 않습니까? 네네. 제슨이 저게 뭐 어떤 식으로 저게 엔비디아 만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게 엔비디아 만든 건데 쟤는 GPU는 아니잖아요. 쟤도 쟤도 GPU GPU인데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좀 쉽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도대체 어, 제가 있으면 뭐가 편한 건데 제가 있으면 이런 거죠. 보통 이 추론이라는 게 어떤 그 센서를 인지했을 때 어떻게 판단할지를 기계가 그렇죠. 어떻게 판단할지를 그렇죠. 네네. 그 제슨이라는 녀석이 좀 쉽게 해주는 아.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센서를 받아서 서버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너무 느리죠. 느리죠. 그렇죠. 그거를 실제 엣지 장치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씨. 네. 그러니까 엣지에 굉장히 쉽게 뭔가 접목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복잡한 뭐 이렇게 그 스펙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네. 실제 장치에 탑재돼서 얘가 직접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다. 아이씨. 네. 그럼 많이 쓰이고 있겠네요, 실제. 작년까지는 연구 단계가 좀 많았다면 올해 들어서는 양산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뭐 PD님께서는 엣지 쪽 부분이 저희 차별화라고 했지만 뭐 실제로 저희 팀에서 공급하는 엔비디아 플랫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DGX 그리고 엔비디아 GPU 그리고 GPU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시스템을 저희가 공급하고 있고요. GPU 시스템이 도입하실 경우 고가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 시스템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GTC 2022에서 발표한 호퍼 아키텍처 기반의 GPU들, 그리고 엔비디아 H100이죠. 네. H100 기반의 DGX H100 그리고 이걸 이용한 슈퍼팟들 결국 하반기 정도에나 실제 그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희가 국내 출시가 이미 저게 뭐 우리 H100 살려고 주문 온 적도 있나요?
가격을 물어보시는 고객들은 네. 있는데 저희가 아직 그 판매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가 아직은 네네. 나오지 않아서 좀 기다려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공지사항이나 이런 안내가 가능한 시점에 지금 이번에 웨비나 참석해 주시고 지금 관람해 주시는 분들께 가장 먼저 네. 저희가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뭐 오늘 한국 MDS 네네. 이제 실제 DGX를 사용한 이제 고객분들 두 분의 얘기를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네네. 한번 먼저 비트 센싱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자, 이 대표님? 네네. 네, 저희는 레이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테크 스타트업 비트센싱이고요. 저희는 자동차에서 자율주행을 실현하기 위한 이미징 레이더를 개발을 하고 있고 이미징 레이더 기술을 다른 분야까지 퍼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이 비트 센싱이잖아요. 네. 저게 뭐 레이더로 비트까지 센싱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네. 네. 가장 작은 단위까지 센싱하겠다 그런 거고요. 저희가 4년 반 조금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상도 받았고요. 지금 네, 많은 프로그램들 참여하고 있고 고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떠올리시기에 군사용 기술로 시작한 레이더가 이제 요즘에는 2차 세계대전 때 네, 맞습니다. 많이 써있죠. 2차 세계대전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요. 그 기술이 점점 더 소형화, 저가화 되면서 자동차로 들어간 거고요. 지금 사람들이 인식은 하지 못하지만 자동차에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요. 그래요? 네. 오. 지금 뭐 가려져서 안 보입니다. 이미 우리가 쓰고 있다고 자동차에서? 네, 이미 쓰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이제 드러나서 잘 보이는데요. 네네. 레이더는 보통 범퍼나 그릴에 숨기거든요. 그래서 잘 안 드러나는 것뿐이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어떤 때 쓰이고 자동차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레이더가? 어드밴스드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시스템, ADAS 시스템 중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습니다. 가다 서다 이제 자동으로 해주는 게 있는데요. 그런 거의 핵심으로 레이더가 옵션으로 사야만 되겠다. 네, 맞습니다. 옵션입니다. 기본인 사람들은 없는 거네. 근데 이전보다 옵션 가격이 굉장히 낮아져가지고 많이 보급이 됐어요. 네네네네. 이게 이제 저희는 자율주행까지 연결이 될 거다. 그리고 자율주행에 네. 뭐 실현되는 공간, 스마트 시티에 필요하다. 필수겠네요, 네, 자율주행.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세 가지 분야에서 레이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뭐 자동차에서 이제 자율주행 가려면 사람의 눈이 보이지 않고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도 센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다 써가지고 우버에서 이제 자율주행 테스트 했는데 이런 사망 사고도 났었고요. 기존에 이제 2020년에 테슬라가 레이더 카메라를 썼는데도 이런 사고가 나요. 그건 센서 퓨전이 좀 미숙했었고 기존의 레이더,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레이더가 이제 작고 싸게만 만들다 보니까 물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한계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은 레이더로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맑은 날에는 라이다, 뭐 카메라, 레이더 써가지고 지금 자율주행 데모 많이 하는데 아직 제대로 된 서비스가 안 나오고 있죠. 그게 악천후에서 그 작은 그런 부분을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아직 안 되는 거고요. 기존의 레이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을 이렇게 평면적으로 압축해서 보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테슬라 사고 같은 게 나는 거고요. 오른쪽은 뭐 비가 오거나 할 때도 사람 눈이 안 보여도 레이더는 제대로 잘 보고 있다. 그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뭐 가격 면에서도 라이다를 써가지고는 아직 뭐 몇백만 대 수준으로 양산할 그런 수준이 아닌 거고요. 저희가 아까 그 테슬라 사고 물체 구분이 되지 않았다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미징 레이더를 개발을 하고 있고 보시면은 라이다처럼 포인트 클라우드를 제공을 하고 뭐 주황색, 빨강색이 이제 상부 구조물이거든요. 높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차인지 앞에 고가도로가 있는지 뭐 표지판인지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네. 차가 정지해 있으면 그때는 제어를 하면 되고 뭐 구조물이 있다 그러면 통과하면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레이더 가지고 자율주행이 안 된다라고 한 건데 이제 이미징 레이더가 있으면 자율주행이 실현이 될 수 있다. 저 이미징 레이더가 저게 그러면 비트 센싱이 저거를 뭐 이렇게 최초로 저런 걸 만드신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트렌드가 이제 라이다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징 레이더가 필요하다는 트렌드가 생겼었고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뭐 컨벤셔널 레이더를 하다가 이미징 레이더를 빨리 하자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창업을 한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컨셉이 그래서 아까 맨 처음 회사 소개할 때
레이더 리이매진드라고 하셨구나. 네네, 맞습니다. 레이더가 이제 새롭게 태어난다 그런 거고요. 저희가 뭐 레이더랑 카메라 그 센서 퓨전이 돼서 일단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었고 이게 올해 CES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받았습니다. 오, 네. 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고객 데모를 했을 때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지금 이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고객과 계약도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양산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쉽게 그 기존 레이더가 아니라 저런 4D 이미징 레이더를 만드는 뭐 어떤 기술이랄까 원리 그건 뭡니까? 그거 아주 쉽게 설명해 주세요. 뭐 일단은 이제 기존보다는 리소스를 많이 씁니다. 채널 수를 늘리는 건데 그냥 늘린다고 해서 이제 그 레졸루션이 좋아지느냐 그건 아니고요. 시스템 설계를 통해 가지고 안테나 배열을 효율적으로 해야 크기도 작고 뭐 성능이 좋아지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 거고요. 저희는 뭐 최적화를 잘 시켜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시스템 설계를 가장 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자율주행 시장에서 이제 넘어와가지고 자율주행 뭐 디바이스, 자동차가 돌아다니는 공간에 대한 센싱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시티랑 자율주행이 연결이 되고 또 CITS라는 키워드까지 연결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제 스마트 시티의 여기 거리에다가 저게 측정하는 저것이 또 상용화시키기엔 더 빨리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기업 입장에서는 또 생존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시장을 더 빨리 가져가야 되고 인프라가 준비가 돼야 자율주행이 좀 더 안정적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제품을 먼저 개발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미징 레이더를 병행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품도 카메라랑 레이더가 일체화되어 있고 레이더, 카메라 같이 들어가 있으면서 지금 엔비디아 제슨 플랫폼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GPU가 돌아가고 있고요. 저희가 학습시킨 그 모델 가지고 이제 실제로 차량 구분하는 거를 엣지단에서 하기 때문에 뭐 서버에 대한 그런 이제 컴퓨테이션 로드가 없고 네. 통신에 대한 로드가 없죠. 그래서 훨씬 더 코스트를 다운 시킬 수 있는 그런 센서입니다. 뭐 성능을 보시면 이거 실제 그러면 현재 국내에서 이게 뭔가 상용화돼서 설치되어 있습니까? 네,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별로 계속 뭐 확대하고 있고요. 네. 지금 실제로 대구 지역에는 뭐 한 150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안에 1000대 정도까지 설치가 될 예정이에요. 지금 보신 것처럼 레이더로 물체 구분해서 이제 실시간 속도도 나오는 거고요. 실시간 위치랑 속도가 나오는 거고, AI로 이제 차종 구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게 네. 저렇게 기존에 저런 게 안 됐잖아요. 네네. 저런 게 되면 뭐가 좋아지는 거죠? 이제 시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기존에는 그 스팟성으로 단속을 위한 센싱만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실증 사업을 제주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센서들 연결을 해가지고 교통 흐름을 다 파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호등 컨트롤까지 되겠죠. 아이씨. 네, 그러면은 전체적인 이제 교통 흐름이 원활해지고 뭐 진짜 스마트 시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에너지 세이빙도 되고 굉장히 효과가 크죠. 네. 네. 뭐 이런 상황들도 지금 자율주행 차가 돌아다닌다고 해서 기존의 차량들도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에서 센싱하는 게 필요하고 뭐 아까 테슬라 사고 떠올려 보면은 차가 가다가 멈추는 상황, 뭐 사고가 난 상황, 그리고 뭐 역주행 같은 상황, 그리고 무단횡단, 사람이 네네네. 무단횡단하는 상황 그런 것들까지 저희가 하나의 센서로 다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할 거고요. 진짜 나중에 정말 자율주행 차가 실제로 상용화가 되면 지금 만드신 지금 이런 이제 인텔리전트한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거리마다 다 네네.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얘하고 자율주행 차가 같이 또 콜라보가 되는 네. 뭐 그렇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CITS 통해 가지고 통신으로 연결이 될 거고요. 지금은 통신으로 연결이 된다고 해도 어떤 데이터를 넘겨줄 거냐, 뭐 GPS 데이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데이터들을 실어서 해줄 거다, 연결을 해줄 거다 그런 거고, 레이더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하고 나면 굉장히 이제 틀어졌을 때 유지 보수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카메라를 달았기 때문에 설치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은 쉽게 됐는데 달고 나서 틀어졌을 때 그런 경우에는 또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보정해주는 시스템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 네. 이미 특허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AI를 통해 가지고 위치 보정해주는, 자동으로 보정해주는 그런 시스템까지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미징 트레이닝 하고 있고요. 계속 성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뭐 충분히 성능을 확보했는데 지금 해외 딜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좀 더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하고요. 정말 이게 그 도시를 관장하는 그 어떤 기관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가질 수 없던 다양한 데이터가 네, 맞습니다. 수집이 되니까 네네. 또 다양한 것들을 또 학습을 할 수가 있겠네요. 요즘에 뭐 딥러닝이 많이 발전을 했지만 CCTV 온데 다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걸 데이터 보내가지고 그렇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람이 보고 있대요. 굉장히 원시적인데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제 레이더 가지고 실시간의 정보들을 다 모으고 그것들을 통계 분석을 해가지고 핵심적인 아웃풋, 원하는 데이터만 제공을 하기 때문에 통신에 대한 로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관제 시스템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네네. 돌릴 수 있고 교통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센서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금 인증을 받아놨고요. 해외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자동차 내에서 생명체 감지로 시작한 기술인데요. 이걸 이제 새로운 주파수 대역이 열려가지고 밴드위스도 넓고 해서 굉장히 세밀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바이탈, 호흡이랑 심박을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레이더로요? 네, 레이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차량이 움직이는 그런 큰 움직임 말고 밴드위스가 넓고 하기 때문에 출력은 작지만 굉장히 미세하게 근거리에서 미세한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고 있을 때 뭐 사람들의 흉곽, 복강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호흡 패턴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이제 수면에 대한 분석인데요. 요즘에 슬립 테크가 굉장히 뜨고 있는데 지금 수면 질, 수면 퀄리티 이런 것들만 보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거는 병증까지 이제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수면 다원 검사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그런 센서들을 써야 됐는데 저희는 레이더기 때문에 몸에 차는 게 하나도 없이 그런 것들이 이제 호흡 패턴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 학습 없이도 제실, 낙상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잠잘 이미- 때 어디 침대 위에다 놓는 겁니까?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침대 아, 머리맡에 네네. 그리고 여기 사람이 지나다니는 동선에 이렇게 달게 되는데요. 네. 이거는 이미 독거노인 케어 서비스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혼자 안전하게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거고 위험 상황을 알람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수면 분석을 해주는 건데요.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수면 케어 서비스는 하반기부터 저희가 제공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수면을 얼마나 잘 했느냐, 그러면 이제 잘 못했으면 어떤 식으로 해야 더 잘 잘 수 있느냐, 이런 가이드를 해주는 거고요. 저희가 세계 최초로 하는 것들은 이제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병증을 예측을 하는 건데요. 지금 이게 가능한 이유가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수면다운 검사실에서 아까 보셨던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센서 데이터랑 저희 레이더를 같이 싱크를 맞춰가지고 받고 있고요. 그 데이터셋이 이제 2023년까지 모이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모이게 되는 거고요. 보시면 저희가 올해 안에 이제 선보일 그런 이제 서비스는 수면 호흡 패턴, 움직임 패턴을 통해 가지고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성 치매를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사도를 보여주고 병원에서 케어를 받도록 아니면 평소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잠자는 패턴을 보면 치매가 걸렸다는 걸 안다는 겁니까? 걸릴 거라는 걸 안다는 겁니까? 점점 걸린 사람이랑 유사해진다,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해주는 거죠. 수면 패턴을 보면요? 네네. 그렇게 이게 뭐 됩니다. 어떤 이미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호흡 패턴을 통해 가지고 중추성 무호흡이 많아진다. 그러면은 이제 그 치매랑 비슷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순간순간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데이터를 계속 누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데이터가 쌓일수록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그럼 이거는 그 이제 레이더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을 한 거를 뭔가 치매 관련 알츠하이머 관련 의학적인 네. 또 전문가가 네. 분석을 계속 학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하시나요? 네, 전문가가 저희 회사에 있고요. 어. 지금 이제 여러 병원들이랑 신경정신과 선생님들이 같이 컨소시엄에
참여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같이 모으고 있고 어노테이션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지금 학습을 계속 시키고 있고요. 지금은 치매 위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제 아직 오픈을 못하지만 추가적인 병증까지 예측이 가능한 거를 결과를 얻었어요. 아, 그래서 수면 패턴을 보면요. 네네. 그래서 뭐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병증 예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수면이나 뭐 병증 예측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 레이더로 진입할 수 없었던 시장까지 저희가 진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잠재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잠잘 때마다 레이더를 속에 뭐 이렇게 수면 패턴을 분석할 때 그 레이더가 몸에 유해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유해하지 않습니다. 일단 집안에 뭐 와이파이, 핸드폰 이런 거 돌아다니는 게 다 전자파인데요. 그 정도 출력, 그 정도 이하의 출력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저희 회사 속에 이제 뭐 전체 유즈 케이스는 이 정도인데 네네네네. 저희는 레이더 기술로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레이더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본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도 몇 명 없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트 센싱이 있고요. 저희가 뭐 특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자, 이렇게 인베디드, 네. 인베디드 쪽에 이렇게 아까 제슨 이건 해가지고 이제 AI를 같이 접목시켜가지고 하실 때 해보시니까 어떤 점이 좀 뭐랄까 해볼 때 뭔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잘 더 고려해야 되겠다 그런 걸 팁을 하나 주신다면 이런 많은 회사들에서 네네네. 뭐 꼭 레이더는 아니겠지만 우리도 뭔가 엣지에다가 뭔가 AI 좀 써야겠다 그런 많잖아요. 네네. 그럴 때 팁을 하나 주신다면 뭐 일단 저희가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뭐 해외 인증을 받을 때 이제 온도 사이클, 온도 조건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고온에서 동작하는 그런 것들을 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너무 퍼포먼스를 올려가지고 풀로 가동을 하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것들을 잘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오늘 비트센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레이더만 잘 만드는 그냥 엔지니어 회사로 남을 수 있었는데 그 레이더를 갖고서 어떤 수집하는 데이터를 이제 AI랑 활용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드는 거네요. 네네. 어떻게 레이더만 만드는 것도 다른 또 그렇죠.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거네요. 센서에 남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최종 서비스까지 직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많은 이제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이제 비트센스처럼 우리가 만든 제품만 잘 만드는 끝난 게 아니라 이 제품을 통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없을까?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없을까? 이런 관점을 가져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은 제조회사들이 오늘 만나보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국민대학교의 실제 또 사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자, 교수님. 네. 네. 저는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보통 두 가지 교육하고 이제 연구 관점에서 보러 이런 시스템들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일단은 연구 관점에서 먼저 설명드리고 그다음 교육 관점에서 이제 접근성 측면에서 또 두 가지 나눠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머신러닝은 이제 과거에 오랫동안 연구돼서 뭐 어떤 데이터가 어떤 경향성이 있다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게 이제 머신러닝이 해주는 일인데 뭐 그리고 색칠해 보면 왼쪽에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 특징을 봤더니 노란색 계열 있고 빨간색 계열 있고 뭐 조금 다른 색깔의 계열이 있더라. 이걸 찾아내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색칠을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레이블이 잘 되면 네. 그다음에 이제 학습시키기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가 좋아지는 거죠. 슈퍼바이저 러닝 같은 거 시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이런 경계선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경계를 따라서 요 경계 왼쪽에 있는 이 색깔이고 요 경계 두 개 경계선이 노란색이고 이 경계 오른쪽에 있으면 빨간색일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학습이라는 거는 결국 이 경계선을 얼마나 정확하게 찾아내느냐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레이블링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과거에는 우리가 레이블이라는 걸 이제 연구실에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의 개수를 가지고 레이블링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방금 보셨던 라이더도 보셨지만 뭐 센서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데이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이제 사람이 이제 할 수 없는 수준의 양으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는데요. 일단은 데이터를 누군가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안 되면 그러면 이제 사람이 가장 덜 개입하면서 다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통계학적으로 보면
어떤 흩어져 있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 중에 정확한 표본셋을 딱 구하면 네. 나머지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표본을 구하려면 다 봐야 된다는 또 오순이 있죠. 그래서 나온 방법이 이제 최근에 나온 방법이 액티브 러닝이라는 방법인데요. 액티브 러닝은 일단은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데이터만 선택을 해서 학습을 하자는 거죠. 표본을 잘 구해서. 근데 표본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저희 방점을 찍는 게 머신러닝의 핵심은 라벨링 데이터를 해서 정보량을 봤을 때 이제 데이터를 구분하는 건데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정보량이 높은 거. 그러면 예를 들어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데 긴가민가한 데이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으면 네. 좋은 머신러닝 모델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정보량을 많은 거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면 언레이블 데이터들이 있고요. 초기에 일부 사람이 개입해서 일부 만듭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키죠. 그럼 일단 초기 부정확하지만 모델이 이미 완성이 되면요. 그 데이터 가지고 예측도 할 수 있지만 그 데이터로 언레이블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거는 좀 잘 모르겠다. A인지 B인지 긴가민가하다는 걸 이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긴가민가한 것들 뽑아내서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경계에 경기 근처에 있는 근처에 것들을. 있는 네. 것들? 그래서 A인지 B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내가 판단 못하겠다 이런 걸 뽑아주면 사람이 이건 A야 라고 다시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을 또 모아서 학습을 하면 점진적으로 이제 모델이 정확도가 경계가 이제 모호했던 부분들이 확실해지면서 더 잘 구분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액티브 러닝의 핵심 연구는 결국 이 데이터 셀렉션을 어떻게 잘할 거냐가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 셀렉션에 이제 현재까지 나온 아이디어들은 결국 얼만큼 모호하다, 그 모호함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A인지 B인지 모른다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거냐.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확률이 전체적으로 하는데 A라고 말하는데 확신이 한 40%밖에 없다. 네. 그러면 낮은 걸 고르자. 데이터들 봤는데 구분 그게 첫 번째 시도했던 거고요. 오케이. 그걸 했는데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면 A라고 말할 확신이 한 4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클래스들은 1%도 안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전체를 놓고 봤더니 A라고 말하기 확신이 높은데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네, 높은데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두 번째 방법은 그러면 세상이 두 개를 골라서 두 개 격차가 작은 거. 예를 들어 A는 한 33%고요. 여전히 확신이 낮죠. 근데 B는 32%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인지 B인지 구분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해서 40%짜리보다는 혹은 뭐 20%가 있고 1%짜리가 여러 개 있는 것보다는 이게 더 네네. 불확실하다. A인지 B인지 이게 모르고 있다. 이제 그런 거 고르자가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아예 수학적으로 정보 엔트로피라는 계산법을 써서 불확실성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것들을 써서 해보자가 이제 최근 내용이고요. 뭐 짧게 엔트로피 설명드리면 그냥 그 컴퓨터학에서 물리에서 말하는 엔트로피를 가져와 가지고 정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엔트로피가 높다라는 거는 미래의 어떤 결정이 어디로 갈지 튈지 모른다는 뜻이어서 네. 거꾸로 얘기하면 예측이 어렵다라가 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이제 정보량이 많다라는 뜻이고요. 정보량이 많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엔트로피 높다는 얘기고 그러면 예측을 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동전을 저희가 던지잖아요. 동전 한 면에 자석을 붙여서 무조건 그쪽 갈 수 있게 하면 엔트로피는 이제 0이 됩니다. 그렇죠. 네. 혹은 뭐 뒷면이 나오도록 해서 1이 0이 되죠. 근데 동일한 확률이 있다. 그러면 확률상 50%잖아요. 그러면 엔트로피가 제일 높은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예측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뭐 네. 복글복이 제일 높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엔트로피가 높다. 그럼 불확실성이 엄청 높고 우리가 어떻게 말해도 찍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모아서 교육을 잘 시켜보자라는 네.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액티브 러닝 이거는 정말 기업체에서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기업체에서 뭔가 단기간 내에 뭔가 빨리빨리 결과를 빨리 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예. 그 방대한 데이터들을 다 레이블 한다는 것은 뭐 이론적으로 가능하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니까 리소스가 네, 부족하니까. 네. 그럴 때 이런 걸 스마트하게 잘 쓰면 되게 좋겠죠. 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그래서 학계에서는 조금 뭐 액티브 러닝 보는 방향이 좀 자동화가 좀 쉽지 않은데 현실적으로는 데이터 많은 거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 데이터 선택의 문제로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연구는 그래서 액티브 러닝을 잘하자보다는 그 틀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 네. 설명드릴 거 있는데 내용은 선택이라는 걸 어떻게 좋게 할 거냐 이게 이제 핵심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러닝 순서 보시면 처음에 데이터 모아놓은 것 중에 잘 정제해서 그 중에 일부,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선택해서 잘 정제한 다음에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레이블링을 하고요. 예를 들어 한 100만 개 정도 데이터 중에 한 1000개를 골라서 레이블링 잘 합니다. 일단 모델을 만들어요. 만드는데 이때 이제 또 질문이 오는 게 그럼 1000개를 어떻게 고르느냐. 1000개를 잘 고르면 한 번에 더 쉽게 해결할 수도 있는데 액티브 러닝은 이제 그거 잘못 고를 수 있다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랜덤하게 선택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저희가 새로운 데이터를 골라야 되는데 이거를 사람이 고르는 게 아니라 방금 학습해 놓은 모델에서 결과를 냈을 때 아까 말한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에 다르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거를 순서대로 골라서 그 중에 또 한 100개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원하는 수준이 될 때까지 계속 해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액티브 러닝을 반복해서 어쨌든 100만 개 데이터 중에 저희가 최소로 한 이 정도만 했더니 결과 좋아지더라를 얻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여기서 또 오는 게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요? 또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면 이 임계점을 또 누가 정하느냐 문제가 또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데이터 선택하는 방법론들은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제 한 정원이 150명 정도 되고요.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러면 전체 4학년까지 다 하고 편입하면 한 600~700명이 돼요. 오, 네. 뭐 이제 학부생이 그렇고 대학원생도 한 40명 정도 되는 굉장히 많네요. 네네. 오, 그 인기가 문제는- 많은가 봐요. 네, 많습니다.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네. 문제는 이 학생들이 AI 연구를 너도나도 하고 싶어 하는데 아, 학교에 뭐 실습실을 만들어주는 것도 쉽지 않고 저희 학교는 특히 또 실습실을 주는 게 아니라 노트북을 임대하거나 개인당 기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장비에 이제 GPU를 넣으면 단가가 너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AI 뭐 수업도 하고 하는데 접근성이라는 거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입을 한 게 기존에는 연구실 단위, 교수님 밑에 있는 연구실 단위에서 갖고 있는 장비들밖에 없는데 이거를 학생들이 쓰려면 그 교수님 밑에 가서 그 대학원생을 같이 일해야 되는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좀 회피해보고자 뭐 클라우드 쓰느냐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네. 한번 학생들이 쓸 수 있게 공유 장비를 구입해서 그러니까 풀로 만들자. 풀로 만들어서 같이 써보자. 오케이. 그래서 거기까지 됐는데 막상 도입했더니 이게 누가 누가 어떻게 썼는지 그렇지. 모르는 거예요. 네, 스케줄링이라든지 뭐. 네. 다. 그래서 이제 솔루션을 좀 도입하려고 이제 했었고 현재 학교에 이제 솔루션 도입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가장 친숙한 주피터 노트북 네. 환경에서 쓰도록 했고 뭐 일부 이제 학생들은 이제 GUI까지 개발한 학생이 있어서 X 기반의 이제 원격 데스크탑을 쓸 수 있도록 네네.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에 이제 준비된 환경은 제가 일반 GPU로 표현했는데 타이탄 오래된 거 하고 이제 최근에 RTX 2080, 3080 계열들을 지금 110여 개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A100 뭐 DGX로 표현한 A100, V100 계열 한 20여 개 정도 보유하고 있어서 요거는 이제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고 110개는 이제 오픈된 풀로 돼 있어서 학생 쓸 수 있는데 초기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줬더니 본인이 지금 안 쓰는데 미리 선점해 놓고 아, 안 놓는 거예요. 네. 쓰지도 않는데 아.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들을 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2시간 연속으로 안 쓰고 있으면 저는 똑같은 건 도서관에서 자리 딱 만들고 예, 똑같은 거네. 그런 학생들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운영해봤더니 꽉 찼는데 많을 것 같네, 들여다보면 진짜. 아무도 안 쓰고 있는 네. 이런 게 있어서 이런 정책을 좀 넣고 그리고 처음에는 1개에서 8개를 본인이 선택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1개밖에 안 쓰는데 8개 선택하더라고요. 언젠가 쓰겠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1개를 하고 학생이 요청이 오면 이제 추가로 더 할당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이제 환경이었는데 이 학생들이 AI를 하고 싶은 거지 거기에 뭐 운영체 세팅하고 이런 걸 하고 싶어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냥 줬을 때는 그걸 해야 되고 그 학생이 이제 망가뜨리면 다시 셋업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많이 쓰는 환경들을 미리 준비해서 네. 그냥 온레디 상태로 키면 바로 동작할 수 있게 이런 거를 좀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국민대학교뿐만 아니라 네. 모든 대학교 네. 다 유사한 딱 맞습니다. 니즈일 것 같거든요. 네. 네. 이런 거를 잘만 딱 만들어도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사업가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솔루션을 이제 저희가 구매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개인당 쓰던 거를 크로스로 해서 스케줄러 좀 넣고
공유해서 쓰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샌드 불구하고 선점하는 문제가 있어서 몇 가지 네네. 정책을 더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정책을 일단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GPU가 없는 시스템, 그러니까 리눅스 기반의 프로그램 실습하는 용도, 그러니까 저학년이나 보통 들어와서 처음 하는 거, 그다음 교과서별로 이제 이거는 관리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학부 영생 혹은 인공지능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들이고 1인당 이제 2개 종류, 수업 2개 이상 들을 수 있어서 2종류의 이제 서버를, 그러니까 GPU 2개를 기본적으로는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줬고, 만약에 이제 학생이 나는 더 쓰고 싶다 요청을 하면 더 주긴 합니다. 하고 대학원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GPU에서 기본적으로 쓰게 하고요. 네. 본인이 다다음 주에 너무 발표가 있는데 지금 실험이 너무 급하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아까 20여 개 GPU를 몰아줘요. 이제 물론 지도 교수님 동의받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건 예약제로 운영하고 그 기간에는 이제 다른 학생들이 못 쓰게 하고, 그런 사건이 없으면 일반 학생들도 신청하면 이제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운영해 보니까 정책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시스템들을 이제 저희가 구입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다 보니까 파이썬 환경인데 학생마다 셋업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그걸 고쳐서 쓰는데 요구사항 많이 들어온 게 자기 거를 매번 설치하기 싫다는 거예요. 설치하는 데 좀 걸리기도 해서. 그래서 아까 뭐 보여드린 것 중에 프라이빗 레파지토리 이런 거 구축한 것도 우분투나 뭐 센토스 원격을 가져오니까 설치하는 데 화세열이어서 캐시 서버를 두기도 하고 뭐 이런 정책적인 걸 좀 준비를 지금 말씀드리니까 지금 이거는 꼭 학교뿐만 아니라 네. 기업에도 또 해당될 것 같아요. 네, 똑같은 아마, 이런 상황 또 똑같이 발생될 것 같아요. 네. 기업에도. 아마 저희는 학생들이 좀 못 써서 그렇지 기업에서는 전문적으로 쓰시면 또 필요할 수도 있을 네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부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 GUI가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도 지원하고, 그다음 저희가 수업 기본적으로 요즘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자체는 유료 제품이고, 그거 이제 오픈 소스 버전이 있는데 그거 이제 웹 기반의 툴로 포크한 거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DGX하고 일반 장비를 학생들이 다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 중에 다 쓴 학생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DGX 썼더니 뭐가 좋으냐? 그랬더니 아까 액티브 러닝 한 친구도 그랬고, 뭐 예를 들어 이미지 중에 이미지 생성, 저희 왜 얼굴 중에 일부 가려진 걸 학습한 다음에 나머지 복원하는 이런 연구하시는 학생도 있는데, 물어봤더니 일반 장비에서 할 때는 이제 장비들 메모리 한 15기가 되고 그때도 막 몰아줬어요. 8개씩 묶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쓰는 것보다 그냥 DGX에 있는 그 고급 CPU 하나 할당 받아 쓰는 게 훨씬 좋더라. 그래서 성능적으로 비교해서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뭐 한 학생이 이제 갖고 왔어요. 한 타이탄 X 뭐 계열의 4개를 내가 썼는데 그거에서 열심히 학습한 거 대비 A100 하나만 쓴 게 더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았다가 있고,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하는 학생들은 타이탄을 줬더니 학습이 아예 안 된대요. 메모리가 부족해서. 그 데이터가 사이즈가 커서. 그래서 내가 너 하는 거 봤는데 별로 안 쓰던데 그랬더니 그 문제가 아니라 메모리가 부족해서 아예 동작을 안 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은 이제 A100을 할당해줘서 했더니 이제 거기는 무리 없이 잘 쓰고,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은 주로 2개씩 묶어서 여러 번 나눠서 그런 패턴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네. 여기서 보니 GPU가 메모리가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큰 모델 하려면 메모리가 더 중요한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들어있습니다. 자, 편하게 세 분 좀 각자가 답변 순간 답변해 주세요. 알겠죠? 네. 네. 자, 여러분 이제 또 설문조사 할 거니까요. 설문에 여러분들 또 추가적인 뭐 자료 추천이라든지 상담 같은 것들은 설문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동님은 지금 교수님 도입하신 솔루션 명이 어떻게 되는지요? 관리하는 솔루션. 그 가토랩의 가토 AI라는 솔루션 지금 네네. 쓰고 있고요. 그 아까 강의 자료에 있는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아마 네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네. 불확실성을 네. 어, 김수열님께서 불확실성이란 단어가 네. 요즘엔 모든 것에 통용되는 것 같은데 DGX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제거한 뭐 사례와 적용이 있는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건- 이제
학교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법론에 어느 성능이 좋으냐 이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뭐 실제 사례는 학교에서 이제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실제 데이터로 보면 사이파 데이터들, CIFAR 데이터가 이제 뭐 이미지 분류하는 데 많이 쓰는 기본 셋인데 그 데이터에서 기존에는 딥러닝을 하더라도 모든 데이터 다 쓴 다음에 했다면 액티브 러닝 일부 데이터만 해서 이제 성능이 비슷함을 보인 것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한지훈님께서 액티브 러닝에서 엔트로피 개념을 적용한다면 네.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이 오히려 엔트로피를 높이게 되는데 네. 어떤 표현적인 정보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인지 그렇다면 그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한 뭐 관점을 주실 수 있는지요? 요게 두 가지인데요. 저희가 액티브 러닝에서 만든 모델은 편향적인 데이터를 고르기 위해서 만든 모델이 아니에요. 원래 분류를 잘 하게 하는 모델인데 그 모델을 만들었더니 그 실제로는 액티브 러닝은 모델 두 개를 만들어요. 하나는 모델 판독기고 네. 하나는 불확실한 모델 찾아내는 모델을 만드는데 네네. 오버헤드는 조금 적습니다만 이제 그 모델은 선택 기준이 모호한 거를 우선적으로 고르는 모델이 됩니다. 네. 네. 자 이제 레이더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윤성호님은 병증 예측 상황에도 레이더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데 혹시 농촌 작물에 대해서 사용된 사례가 있는지 뭐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 뭐 혹시 이게 사실 레이더로는 쉽지 않은 그냥 뭐 병충해 이런 것들은 네. 사실 뭐 저희가 일단 도메인 지식이 없고 네. 만약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런 데이터를 받아본 적도 없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네. 어미수님께서 4D 이미지 레이더가 차량에 장착된 사례도 있는지요? 아직은 양산된 사례가 없고요. 지금 글로벌하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트렌드 자체가 라이다에서 이미징 레이더로 넘어오는 그런 한 시점이고요. 언제 정도가 저게 실제로 이제 사용차에 장착이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뭐 겁니까? 내년쯤부터는 아마 해외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는 24년, 25년을 목표로 네. 지금 양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배준성님, 병증 예측의 추론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함부로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네. 지금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네, 이건 이제 저희가 좀 더 백데이터를 만들고 있고요. 네네. 계속 검증하고 있습니다. 진짜 요새 치매 걸리는 분도 되게 많잖아요. 네, 노래가 그냥 사회 되게 문제죠. 많아지고. 네, 그렇습니다. 사회 문제입니다, 진짜. 정재두님, 레이더 펌웨어는 어떻게 업데이트 하는지요? 뭐 일단 저희가 그 헬스케어용 그런 쪽으로는 OTA가 가능하도록 다 해놨고요. 뭐 지금 차량용이나 이런 그냥 이제 뭐 티어 1에 공급이 되는 것들은 그냥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수님, 그 데이터 기반의 관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센서가 많이 깔려야죠. 그래서 데이터들이 연결이 돼야 되고 그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그것까지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윤소님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는 어떤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일까요? 그런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악천후 상황에서 그런 이제 감지 문제가 있고요. 가격도 있습니다. 양산이 되려면 결국은 싸야 되는데 뭐 그것도 힘들고 지금 국가별로 뭐 법적인 문제도 있고 윤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해결이 돼야 시작이 될 텐데 뭐 아마 첫 시작은 스마트 시티라고 부르는 그 공간에서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확실히 검증이 되고 사람들이 신뢰를 하면 점점 확장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엄민정님, DGX 스테이션에서 딥러닝 소프트웨어 개발 툴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인지요? 네, 저기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는 하드웨어부터 개발 툴까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요. 다만 그 툴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고객들도 있지만 뭐 필요에 따라서는 커스텀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윤소님은 이미징 레이더가 기존 레이더보다 모든 부분에서 다 좋은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기존 레이더의 장점을 수용한 부분은 없는지요? 기존의 레이더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모든 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레이더기 때문에 기본적인 레이더 성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물체 구분하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단점은
기존 레이더보다 비싸다는 것밖에 없죠. 아, 네. 네. 손주일님, 자율주행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DGX보다 낮은 RTX 3090 2EA와 유사한 등급의 시스템은 어느 정도일까요? RTX 3090 두 개 정도와 유사한 GPU는 저희는 쿼드로 RTX A 5000이나 6000 정도를 저희는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어 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RTX 3090과 비슷하지만 그 메모리 용량에서 RTX A 5000이 뭐 24GB 정도 24GB 정도 지원을 하고 6000의 경우는 48기가를 지원하기 때문에 네. 어떤 예산이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주님은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국내 자동차 업체와 협업을 하고 계시는지요? 하고 있죠. 네, 네.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한주님,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역시도 AI 학습 기반으로 가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연결이 필연적이고 IoT 및 각종 디바이스와 유기적인 연결 및 상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레벨까지 컨트롤 및 모니터링 제어가 가능한 수준까지 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어떤 그 IO는 이미 뭐 LTE 모듈이라든지 뭐 와이파이 뭐 그밖에 어떤 뭐 블루투스까지도 연결이 가능하고요.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수준이라 하면 어떤 그 엣지 디바이스가 가지는 기능과 관련해서 개발하기 좀 나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스는 엄밀히 얘기하면 컴퓨터입니다. 굉장히 고성능의 컴퓨터를 굉장히 작게 인베디드용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만 한다면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제어 시스템까지 구축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DGX 시스템 도입 전과 네. 후에 이영규님, 퍼포먼스 비교. BT 센싱도 디지 도입 전과 기본 설비와 도입 후에 퍼포먼스를 비교할 수 있는지요? 도입 전후. 사실 저희는 기존 설비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4년 반 된 스타트업이고요. 네, 기존에 네. 다른 네, 2년 전에 저희 쪽에서 그렇죠. 구매를 하셨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유가 될 때 처음으로 도입을 한 거고요. 그 네. 전에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으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나왔겠죠. 그걸 이제 기업 차원에서 요즘 이런 것 같아요. 클라우드로 먼저 실험을 빨리 해보고, 네네. 그다음에 뭔가 이게 사이징이 딱 어느 정도 되면 그때 가서 뭔가 이런 식으로 온프레미스로. 온프레미스 네. 뭔가 한다든지. 네네. 그런 일단 것 뭐 같아요. 저희는 사실 계속 데이터가 늘어나니까 빨리 가지면 가질수록 이득이었는데 네. 뭐 여유가 처음에는 안 됐었기 때문에 못했었던 거고요. 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혹시 뭐 추가로 도입하실 계획은? 저희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너무 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러신 것 같아서 잘해주시면 네. H100 알겠습니다. 나오면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기서 뭐 계약하는 거예요? 윤성원님, 그 액티브 러닝이 확률을 사용하고 개념이라면 그 모수가 많으면 그 정확도가 좋아질 것 같지만 모수에는 극한치가 있어서 정확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액티브 러닝에서는 이런 극한치를 미리 제거하는 것인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 관점을 이제 불확실성에 이제 포커스 두시면 그런데 불확실성은 데이터의 선택할 때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뭐 데이터의 개수랑 상관없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에서 경계선상에 있는 데이터만 잘 골라도 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용주님은 미국의 유럽 대비 우리나라 AI 기술에 대해 물어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AI 관련된 논문 이렇게 네. 페이퍼들 많이 내잖아요. 네네. 그런 거 우리나라도 어떤가요? 실적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일단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데이터 레이블링을 조금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요. 뭐 그 이제 그게 또 보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상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이렇게 한 네네. 거에 대해서 논문의 질과 상관없이 음. 그 노력을 이제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생겼고요. 오. 그래서 논문들에 이제 저희가 논문을 제출할 때 논문은 조금 그냥 보통이거나 조금 괜찮긴 한데 데이터를 본인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열심히 레이블링 했다. 그걸 달면 그건 우수 논문도 해줘요. 그러니까 그 노력을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돼서 네. 최근에 국내 논문들이 이제 그런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아직 다른 것 같은데 기술 자체는 연구 수준은 이제 비슷해요. 네네. 뭐 그래서 어느 높다 낮다보다는 음. 노력에 이제 그 음. 학계에서 인정해주는 게 좀 분위기가 달라져서 그래서 학회가 그런 일을 많이 해서 학회를 높이 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보다. 두 분은 어떠세요? 두 분은 실제로 이제 그 AI를 이제 뭐 적용을 하고 계시니까 네. AI가 진짜로 앞으로 계속해서 더 발전해 나갈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뭐 이제 뭐 딥러닝만 했지만 이제는 뭐 이 정도면 한계가 온 것 같다. 현재로서는 어떤 그냥 개인적인 관점 그냥 편하게 두 분 그냥 계속 열심히 연구하고 계시니까 발전하겠죠. 어떨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이제 두 가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학문적으로 바라보는 AI하고요. 산업에서 바라보는 AI가 이제 격차가 좀 있거든요. 네. 학문적으로 바라보는 AI는 인텔리전스에 방점을 둬요. 그러니까 지능에 방점을 두는데 네. 산업에서 바라보는 AI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에 음. 방점을 두니까 여기서 좀 차이가 나요. 그 학문적으로 보면 사람이 하는 일처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기술적으로는 사람보다 나은 걸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그래서 괴리는 있는데 나온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제 산업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AI 전체에서 일부 분야 뭐 계산이 가능했던 분야를 이제 산업에 넘어가고 있고 저희가 이제 뭐 로봇이라든가 뭐 영화에 나오는 사람 같은 로봇은 앞으로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학문적으로도 계속 연구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 분야 중에 일부 사람이 못했던 거를 네.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산업에 이제 많이 반영되어 가고 있다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떤 그 학문적으로 봤을 때 네. 이 우리가 이제 딥러닝 네. 브레이크스루가 이제 그 제프리 힌튼 교수 해가지고 이제 나왔잖아요. 네.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그 정도의 브레이크스루가 지금 또 뭐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네. 아, 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논문들도 보면 과거에 머신러닝 처음 나올 때 도입될 때 막 올라가다가 네. 한 80에서 81%, 81.1%, 81.2% 이 싸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0.1%에서 1% 싸움을 했어요. 아시. 네. 지금은 이제 90에서 막 올라가더니 92, 92.5, 93% 이걸 이 싸움을 하고 있어서 요걸 또 깨서 이제 뒤로 가는 건 실제로 충분히 쓸만하죠 이미. 네. 그렇기 네, 네, 때문에 이제 네. 점점 더 확대가 아, 될 거고 네. 학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거랑 좀 다르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적용한 거는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네네. 네. 송재필님, 레이더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의 옵션으로 활용이 되고 있지만 AEB 시스템에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본, 유럽은 AEB가 의무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는 언제쯤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되시는지요? 국내에도 사실 AEB가 지금 동작하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하는 레이더가 오토노머스 이머전시 브레이킹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스트 브레이킹 같은 문제도 일어나고는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의무화가 지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고요. 점점 계속 확대는 되고 있어요. 의무화 되는 거는 사실 이제 뭐 나라에서 법적으로 네. 그런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측이 좀 쉽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윤성환님은 DGX A100과 H100의 전력 소비량과 크게 된 비교는 어떤지요? 데이터sheet을 뭐 지금도 확인하시면 나오는데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 그러니까 A100 기준으로는 250W나 300W 정도 소모가 되고요. 네네. H100은 한 450, 500W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배준성님, DGX 서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본 장비를 구매한 사례가 있으면 할인된 가격으로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진화하실 계획이나 중요한 판매 정책은 포인트네. 없는지요? 아, 네. 저기 차장님, 차장님, 네 연락 주시면 제가 네네.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상담을 네, 진행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Q&A 시간 여기까지 했고요. 여러분들 지금 또 한컴에서 좀 DGX 웨비나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전 등록 이벤트가 있으니까 댓글창에 보면 그거 있고요. 또 뭐 아마 블로그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거 네, 저희 공식 블로그가 있고요.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마치는데 다시 한번 교수님, 네. 액티브 러닝하고 네. 아주 머신러닝이랑 뭐가 네. 다른 건지. 예. 그러니까 머신러닝은 기존에 저희가 해왔던 뭐 분류, 그러니까 뭐 이미지 분류기 혹은 뭐
바이너리 분류기 혹은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으로 했던 것들이고요. 액티브 러닝은 이런 머신 러닝을 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느냐. 네네네. 그래서 방법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자, 세 분 마지막으로 시청자분께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고 각자 한 번. 저는 오늘 토크 IT 통해서 처음 이런 웨비나를 해보는데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왜요? 일단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런 브로드캐스팅 하는 이런 환경에서 저희 한컴 MDS와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조금 두렵긴 했는데 이제 PD님하고 이렇게 사전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 하면서 좀 많이 편해졌고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MDS와 함께 하시면 엔비디아의 엔터프라이즈 플랫폼, 인베디드 플랫폼, 자율주행 플랫폼 모두 저희가 지원하고 있으니까 좀 편하게 원스톱으로 연락을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 네. 네, 저희는 레이더가 조금 더 친숙할 수 있게 넓게 이제 생활에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레이더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다. 레이더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레이더 전공이 아니라고 해도 사실 레이더가 굉장히 뭐 전자공학의 거의 뭐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소 본인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든지 뭐 신호 처리라든지 뭐 RF라든지 그런 쪽으로 뭐 이미 하고 계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비트 센싱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분들이 많이 합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재? 그럼 내가 그 30초 1분 줄 테니까 여기 중에 인재 우리 회사 왜 들어오면 좋은지 1분간 한번. 뭐 일단 저희는 대기업 문화를 이제 벗어나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빨리 에너지를 집중하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지금 뭐 신생 스타트업처럼 젊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좀 경력자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뭐 틀이 없지는 않고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효율적인 문화로 네. 굉장히 이제 개발자들이 뭐 연차가 올라오면 관리자가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싫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희는 관리자가 안 돼도 됩니다. 개발만 집중을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끝까지 개발자로 남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계십니다. 끝까지. 네. 그럼 이제 개발자인데 경력자인데 좀 나이 드신 분들도 뽑기도 하나요? 네네. 오케이. 자, 교수님. 네. 네. 저는 학교를 대표하기는 좀 그래서 저희 학교에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많은 연구도 하고 있고 학부생들도 이제 AI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이것저것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서 아마 경험을 이제 많이 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뭐 제가 나와서 어떤 것들 관심 가져 있어 하고 뭐 좋은 파트너라고 해야 되나요? 발표자 만나서 뭐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학교 학생들이 아마 앞으로 취업을 또 나갈 텐데 네.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여러분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요.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